자, 오늘은 스코틀랜드 계속 보는데 96종입니다. 96종. 예, 요 그림이 있는데, 요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잉글랜드 봤죠? 잉글랜드 보고 지난번에 스코틀랜드 함께 봤습니다. 그죠? 스코틀랜드하고 영국, 잉글랜드하고의 개혁은 뭐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세요 혹시? 차이점이 너무 확연해서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 사실은 뭐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헨리 8세의 결혼과 이혼, 그죠?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시발점이 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면으로 봤을 때의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면, 오늘 이제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은 존 낙스라는 사람이 우선 나타나고요. 어떤 면에서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잉글랜드하고 비교하여 봤을 때는 왕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이제 개혁이라기보다는 이제 귀족들이나 그 사람들 아래 사람들로부터 이제 올라가는 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스코틀랜드 이제 독특한 면도 있었는데 그걸 이제 종교 개혁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아주 좋은 기회, 그런 게 스코틀랜드에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거고요. 존 낙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한마디로 이제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칼빈이 있던 어디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그렇죠.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한 3년 동안 있으면서 그 제네바에서 칼빈이 이야기했던 어떤 그 개혁교회의 그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묻다고 많이 배웠던 거죠.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실제적으로 존 낙스가 이제 했던 교회의 정치나 추구했던 그런 이 장로교의 정치, 이 모든 것들이 칼빈에게서 그리고 가지고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1치리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비운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라는 걸 볼 텐데요. 어떻게 존 낙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귀족들이 어떻게 종교개혁이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존 낙스가 말한 대로 가장 잘 개혁된 교회를 가지고 있다 스코틀랜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런 배경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운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 이렇게 나오죠. 그 옆에도 그림에도 보면 비운의 여주인공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면 알 겁니다. 예, 우리 손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면 스코틀랜드의 왕권은 왜 그렇게 약했을까요? 제임스 5세가 일찍 죽고 그의 딸 메리 스튜어트가 고작 1살 때 왕이 되어 귀족들의 접점이 시작된 것입니다. 1살짜리 영이라 국가 여러분 분발하세요. 누구는 1살 때 벌써 왕입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왕권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바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이 스코틀랜드와 이 관계를 좀 이제 간단하게 보면 헨리 8세의 아버지가 몇 세일까요? 헨리? 당연히 7세겠죠. 그죠? 근데 이제 헨리 7세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공부했던 헨리 8세도 있었고, 그의 형 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가레트라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같이 나라 붙어 있고, 동맹 관계, 적대 관계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잉글랜드였고, 이제 스코틀랜드를 보면, 스코틀랜드는 제임스 3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 제임스 4세는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낳은 아들이 누굴까요? 제임스 5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누구랑 결혼을 하냐? 이때에 영국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하고 이제 그래서 이 제임스 6세의 이제 제임스 6세의 이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여기에 이제 메리 스튜어트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메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메리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메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제임스 5세가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면 이제 누가 그렇죠. 근데 얘가 몇 살이래요? 한 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되겠어요? 엄마가 이게 이제 섭정을 하는 겁니다. 왕이 될 수는 없고 이제 섭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당연히 제임스 5세가 살아있을 때랑 죽었을 때랑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 메리 스튜어트가 또 이게 한 살이니까 얘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어머니의 나라? 그렇죠. 프랑스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는 당시에 종교가 뭐였을까요? 개신교였을까요? 아니면 카톨릭이었을까요? 카톨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당연히 카톨릭의 아이로 이제 자라는 겁니다. 여기 영국에서 결혼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이게 이제 프랑스와 2세인데 이게 복잡해집니다. 이제 이 여자가 굉장히 이쁘고 당시의 기록에 보면 우아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결혼까지 했는데 얘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 보면 뭐예요? 지금 얘가 어려서 지금 프랑스에 가지 사실은 얘는 프랑스의 왕이자 스코틀랜드의 왕이자 프랑스의 여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밀이 시작됩니다.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에 엄마도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처갓집에 계속 있을 수 처갓집인가요?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제 자기 남편이 거잖아.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거 뭐라고 그러나? 남편 잡아먹은 우리나라 같은 거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어쨌거나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나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게 돼서 결혼을 합니다. 단리병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요. 이 둘 사이에 나온 아이가 누굴까요? 제임스? 그렇죠. 제임스 6세가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그래도 여기 그리니까 좀 낫죠? 네, 제임스 6세입니다. 여기 나중에 헨리 8세 이후에 뭐 메리가 됐다가 에드워드 6세가 됐다가 나중에 누가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 엘리자베스가 죽고 나면 엘리자베스가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럼 누가 왕이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이게 인척이 이렇게 되니까요. 족보를 따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고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제임스 6세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리고 동시에 영국의 왕을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엘리자베스가 죽고 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영국에서는 제임스 1세가 되는 거예요. 왜? 영국에 제임스가 없었으니까. 근데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영국의 왕과 스코틀 왕을 해야 되니까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죠. 이 역사가 있잖아요.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경유해야 되니까 제임스 1세가 되는 거예요. 이걸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부딪히겠죠. 왜? 메리 스튜어트가 한 살 때 갔다가 19살의 남편과 자기 엄마가 죽어가 스코틀랜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미 누가 있어요? 거기에는
존 낙스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어서 종교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얘는 뭐라 그랬어요? 종교가 카톨릭인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갈등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여자가 이제 영국까지 가가지고 엘리자베스 폐위시키려고 그러다가 이 여자가 이제 처형당합니다. 음모를 꾸미다가 여기서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쫓겨난 다음에 쫓겨나거든요, 이 여자가. 섭정의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이따가 볼 거지만 이 여자가 스코틀랜드에서 쫓겨나니까 누가 왕이에요? 제임스 6세가 왕이 되는데 왕이 이제 어린 거예요. 또 이 자기의 운명처럼. 이 여자도 이 애도 어린 거예요. 그래서 또 당연히 섭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존 낙스가 종교개혁을 이루어내기가 굉장히 수월했던 겁니다. 그죠? 예, 왕권이 튼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어서 읽어주세요, 목사님. 국내 기존 가문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죄다 정략 결혼의 대상으로 여기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아직 어리지만 미리 약혼이라도 해두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라 하나를 통째로 차지하게 되는 투자 대상입니다. 특히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이 문제로 경쟁하다시피 한데 그 중에서도 헨리 8세는 토리 여왕을 며느리감으로 삼으려고 거의 납치라고 할 기세였다고 합니다. 섭정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모두가 안전할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얘가 했던 프랑스로 유학을 보냅니다. 잉글랜드에 바로 먹히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의 일종의 도피성 유학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를 피신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 상황에서 어떤 게 가장 우리에게 유리할까를 생각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이어서 읽어주세요, 목사님. 프랑스에서 메리 스튜어트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절대 왕정을 추구하던 프랑스 궁정 메리에게 얼마나 좋은 동네였겠어요. 거기서 화려하고 발랄하게 살면서 그 나라 왕자랑 친하게 지내다가 졸업까지 합니다. 왕자는 자라서 왕이 되었고 당연히 메리는 왕비가 됐죠. 스코틀랜드 여왕 겸 프랑스 왕비, 여기까지는 동화처럼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신나던 신혼생활도 잠깐 남편이 벌떡 죽어버립니다. 결국 시대 눈치에 무디져 슬슬 스코틀랜드로 돌아오는데 이때부터 메리 스튜어트는 한 여자로서 행복을 누리기 시작입니다. 네, 참 아리따운 여성이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코틀랜드 여자가 돌아오는 날에 스코틀랜드 역사 기록에 보면 비가 억수로 내렸대요. 그런데 그 개혁 신자들이 개신교 목사나 어떤 지도자들이 그걸 보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저 여자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는 예부다. 비가 이렇게 오는 게 막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막 그랬대요. 어쨌거나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메리 스튜어트는 굉장히 이제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비운의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예,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메리 스튜어트를 걸어 스코틀랜드의 가장 나쁜 여왕이라고 합니다. 나쁜이 아니라 운나쁜. 나쁜이 아니라 운나쁜. 네. 19살 끝나던 나이에 고향에 들어와 보니 이거 프랑스랑 너무 다른 거예요. 명백히 여왕이었지만 오랜 세월 섭정이 다스렸던 나라에는 모든 시권을 귀족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춥고 우중충한 궁전에 믿을 사람조차 없는 별로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따로 있었습니다. 타이밍도 참 기가 막히게 여왕이 돌아온 그때는 피리년 제라바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존 녹스가 이를 악물고 종료되어 국가를 휘두르던 딱 그 시절입니다. 게다가 여왕은 로마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여왕의 스코틀랜드 통치가 얼마나 암울했을지는 누구든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어둡고 두려운 미래를 풀어보려고 이런저런 무리수를 두다가 돌이킬 수 없는 스캔들을 일으켜 결국 귀족들에게 폐위되고 맙니다. 이 스코틀랜드 의회가
그 이제 존 낙스와 그 귀족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아예 법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뭐냐면 미사, 카톨릭 미사 금지 그 하면은 이제부터 그건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에요. 무조건 감독제를 거부하고 장로교 체제를 가지고 옵니다. 라틴어 미사도 다 금지하고 나중에는 이제 모든 절기를 폐지시킵니다. 그래서 오직 성인은 언제밖에 없어요? 주일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밖에. 모든 절기를 카톨릭의 모든 절기를 이제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돌아오자마자 한 게 뭐냐면 법으로 스코틀랜드 의회가 금지시켰던 미사를 자기 카톨릭 신자니까 그거 자기가 하는 거예요, 막. 뭐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위그노들, 프랑스의 그 개혁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을 특별히 위그노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 남편이나 그 집안이 어떻게 그 위그노들을 탄압하는지 보아봤을 거 아니에요. 19살 동안 살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법으로 금지된 미사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아까 여기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애 낳았다 그랬죠. 그런데 이 여자가 한마디로 젊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합시다. 이제 금방 실증이 난 거예요. 이 남자한테. 그래가지고 보스웰이라는 다른 어떤 귀족,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막 눈이 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우연찮게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서 애매한 게 있을까? 이 보스웰이라는 사람이 일부러 죽였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단미경이 사고로 죽습니다. 근데 이게 그 미궁에 빠져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아마도 사람은 보스웰이 죽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메리 스튜어트하고 더 잘 지내 결혼하려고. 근데 정말로 메리 스튜어트가 보스웰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이게 법정까지 가 문제거든요. 보스웰한테 너 단미경을 죽였냐 안 죽였냐. 근데 무죄로 판결됐어요. 근데 빈정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였는데 메리 스튜어트가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나마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카톨릭 신자들이나 이 메리 스튜어트가 불쌍하잖아요. 뭐 엄마도 죽고 한 살 때까지 프랑스에 가 있다가 돌아오고 막 우리 박근혜 생각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보스웰하고 이 여자가 결혼하니까 다 등을 돌려버리지. 그래가지고 결정하라고 해요. 너 이 단미경 죽은 사건에 대해서 너 재판을 받을래? 아니면은 너 이제 왕 그만하고 이 한 살짜리 네 아들 그 누구예요? 제임스 6세 아들한테 그냥 양해할래? 우리가 석정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뭘 결정한 겁니까? 양위를 결정하고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영국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 여자도 주변의 정치 세력에 의해서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엘리자베스가 있으니까 원래 엘리자베스가 왕이 될 때 카톨릭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그랬거든요. 원래 이 여자는 정통성이 없다. 이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메리 스튜어트가 왕이 돼야 된다. 이런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힘입어서 막 정치 세력들이 이 여자한테 붙일 거 아니에요? 몰래.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자베스를 암살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막 그런 계획 가운데 있다가 이제 발각돼서 런던 탑에 갇혀 있다가 처형됩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6세도 참 불쌍하죠. 자기 엄마가 이제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넘어가면 마음 한 구석 트라우마를 지닌 제임스 6세입니다. 이 제임스 6세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예, 우리 군주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음 한 구석 트라우마를 지닌 제임스 6세. 이제 제임스 6세로 넘어갑니다. 메리 스튜어트의 어린 아들이었고 메리가 귀족들에 의해 결국 폐위된 뒤 엄마처럼 그도 한 살 때 왕이 됩니다. 당연히 왕같지 않은 왕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지요. 여왕을 마음대로 폐위시킨 귀족들에 의해 왕위에 올랐으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당시 스코틀랜드 왕실은 돈도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역사 속에서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갔을지 모를 인생의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의 인생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가 장로교회를 극도로 혐오했던 사람이었고
그 덕분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종교 계획이 크게 휘청거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존 낙스가 있을 때에, 그죠? 이제 왕으로 등극할 때에 막 그 설교를 존 낙스가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렸을 때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당연히 개신교의 신앙을 교육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많은 종교개혁의 어떤 목사들과 지도자들로부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장로교회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잉글랜드의 왕이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잖아요. 종교개혁 이제 휘청거리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이어서 읽어주세요. 그 전에 제임스 6세가 왜 그토록 장로교회를 싫어하게 되었는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에 대한 제임스의 반감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스코틀랜드는 종교개혁이 한참 활약받던 때입니다. 존 녹스의 후배들이 더 철저한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교회 조직에서 주교들의 자리를 거의 다 밀어냈습니다. 제임스 6세는 그런 환경에서 기르고 자랐습니다. 특히 제임스 6세의 교육을 맡았던 조지 뷰캐넌, 네, 조지 뷰캐넌이라는 사람입니다. 교육을 담당했던 선생님이죠. 네. 조지 뷰캐넌은 프랑스 이근호의 영향을 받은 철저한 칼뱅파였으며 장로교회 정치제에 대한 소신도 강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왕실 교사의 자격으로 당시에만 해도 급진 사상이었던 입헌 군주제를 어린 왕에게 가르쳤습니다. 예, 입헌군주제가 그 옆에도 나와 있지만 군주의 권력을 법으로 나라의 헌법으로 제한하는 정치의 형태입니다. 이 왕권을 제한하는 거죠. 그걸 입헌군주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로교회 제도가 얼마나 성경적이며 주교 제도에 비해 얼마나 발전된 제도인지를 또 강조했습니다. 즉 종교개혁이 추구했던 새로운 국가 제도와 교회 질서 속에서 왕이 갖추어야 할 소양을 어린 왕에게 교육시켰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참 내용 좋잖아요. 정말 급진적인 사상과 정말 많은 것들을 지금 옳은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 손 집사님 읽어주세요. 이어서. 그러니까 왕인데 해초리를 듣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나라는 옛날에 어떻게 했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나요? 이런 적이 있었나요? 얘기지 못하고 나무는 많이 나오더라. 그죠? 하여튼 해초리를 들기도 하고, 심지어 그 기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임스 6세 엄마 있잖아요. 저 메리 스튜어트. 그 여왕이 폐위된 이유도 그 굉장히 아플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는. 자기 엄마인데, 1살 때 헤어졌는데 엄마 얼굴 기억나겠어요? 그러면 엄마에 대한 그림이 없을까? 1살 때 헤어졌을 때 엄마에 대한 그림이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엄마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폐위된 이유를 막 가르치고 했던 거예요. 이거 잘못했죠.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이게 당연한 거죠. 우리 헨리 8세 볼 때 PMAD도 그런 거예요. 그죠? 그 자기 엄마가 그렇게 폐위되고 나서 엠블린하고 결혼하려고 저기 엄마를 그렇게 해버리고 가둬서 자기도 그렇게 자랐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헨리 8세가 이룬 뭐 종교개혁 그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300명을 막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읽어주세요. 겉으로는
그러니까 제임스 6세가 그 이제 어렸을 때 그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그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폭력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그 상처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막 이제 그렇게 했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읽으셨겠지만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 교육에 시달리며 젊는 시기를 보내고 그리고 그렇지만 눈치가 빨랐던 제임스 6세는 속마음을 숨기면서 와신 상담하면서 지냈던 거예요.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그는 장로교들은 항상 이렇게 극단적이구나 라는 인생을 붙였고 그래서 장로교회가 대세인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장로교회를 증오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애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엄마에 대한 복수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연상분. 네. 근데 여기 맨 끝에 보면 작은 글씨로 보면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아무리 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엄밀한 종교개혁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비인격적으로 거칠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보세요. 왕이 삐뚤어지잖아요. 개혁은 성경대로 해야 하지만 개혁의 대상이 누굽니까? 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좀 논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전도할 때가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동물입니까? 인형입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이해하고 그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할 때도 무례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례하게 하면. 그러니까 비인격적으로 고치게 바른 것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돈가스라도 그거 우리 평이 밥그릇에다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그거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아무리 좋은 걸 담아놔도 안 먹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그 사람이 비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인간이란 참 오묘한 존재라서 아무리 좋은 것도 억지로 강요하면 반발심만 싹트기 마련입니다. 우린 역사를 통해 그런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예, 넘어가 보면 우리가 맨날 2페이지밖에 안 해서 오늘은 좀 여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앤드류 멜빌 장로교회를 완성하다. 아까 얘기했던 제임스 6세의 교육을 받았던 조지 부캐넌 이후에 온 후임자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앤드류 멜빌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멜빌입니다. 멜빌. 네, 우리 허지사님 읽어주실래요? 앤드류 멜빌 장로교회를 완성하다. 스코틀랜드 종교 교육을 시작했다는 그 완성은 멜빌의 공로였습니다. 네, 시작을 존 낙스가 했다면 완성을 앤드류 멜빌이 했다는 거예요. 네. 메리 스튜어트가 각종 그리스를 두며 암신과 막장 드라마를 찍었지만 앤드류 멜빌은 쑥쑥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주나가 유학파 네, 칼빈의 제네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낙스도 그랬잖아요. 3년 동안 거기에 있었잖아요. 네. 그는 동성간 지나가 아카데미에서 배우면서 당시에 강의도 했습니다. 그만큼 기본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그 시절에 지나가에 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드림팀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 칼빈 사망 뒤 모든 친구는 이 시기가 실제로 지나가의 아카데미의 전성기입니다. 칼빈이 지도자였던 의자가 교장으로 버티고 있었고 앞에서 본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자 토마스 카트라이트를 비롯하여 원서 트레보스 프랑스의 라무스 지다와서 공부했던 바로 그 시절입니다. 멜빌은 그렇지 않아도 그 시대에 엄친한 연인데 지나가 유학 시절을 거치면서 더욱 무시무시한 존재로 내 대목을 하여 스코틀랜드에 돌아옵니다. 엄친아가 엄마 친구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거 아시죠? 그죠? 맨날 엄마가 엄마 친구 아들 맨날 그게 잘난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멜빌 자체가 굉장히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가 있었을 때가
이 제네바 아카데미의 굉장히 전성기였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정성기였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온 사람 레벨업해서 스코틀랜드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예, 읽어주세요. 돌아온 멜빌은 그레스 대학 총장이 되어 제네바에서 배운 것을 기초로 대학 시스템을 전반을 뜯어붙입니다. 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라는 대학이 있는데 유명한 대학인데 그 글래스고 대학의 총장이 되어서 그것을 이 제네바 아카데미의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뜯어보시는 겁니다. 멜빌이. 그가 도입한 새로운 커리큘럼 덕분에 스코틀랜드의 지식 수준을 급성장을 합니다. 오늘날 스코틀랜드의 세계 최정상급의 대학과 도서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조금 과장하면 이 모든 것이 출가는 그 시절에 활동했던 멜빌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작은 글씨로 그리고 그 뿌리는 제네바 아카데미였고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예, 이어서 김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멜빌의 개혁 작업은 자연스럽게 종교 개혁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여전히 주교 제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해서 아웅다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멜빌의 등장으로 장로교회는 더욱 정교하고 탄탄하게 개혁될 수 있었습니다. 멜빌은 목수의 제2치리서를 더욱 보완하여 제2치리서를 작성합니다. 네, 우리가 전에 할 때 172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건 존 넉스가 이제 작성을 했는데 왜 172서라 했냐? 멜빌이 272서를 이제 만들거든요. 그래서 1, 2로 나누는 겁니다. 172서는 존 넉스, 272서는 앤드류 멜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문서는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 시대가 이제 거의 안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앤드류 멜빌의 종교개혁이 어느 정도였는지 단적으로 알게 해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멜빌이 제임스 6세의 면전에서 주교들을 혼내고 왕까지도 언짢게 만든 사건이 그것입니다. 공식 석상에서 교회 정치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제임스 6세가 지면마디 당했어 하면서 주교 제도를 옹호하는 발언을 꺼내자 멜빌이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왕이시여. 왕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이 앞에 있는데 그 왕을 이 제임스 6세 이 사람을 앞에 두고 하는 말이 주교제대로 옹호하려고 딱 하려고 그러니까 멜빌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얘기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한테 아주 그거를 순화시켜서 많이 순화시켰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왕이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래 보면 스코틀랜드에는 두 왕국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두 왕과 왕이 하나인데 두 왕과 두 왕국이 있대요.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 하나로서 국왕께서는 그 왕국에서 왕도 귀족도 머리도 아니요 단지 한 사람의 구성원일 뿐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에서 당신은 왕도 아니요 귀족도 아니요 당신은 무수한 성도들 중에 한 명일 뿐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런 얘기 하기가 와 정말 뭐 당시에 왕권이 그만큼 추락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밖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읽어주세요. 바로스이가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때가 400년 전이라는 사실을 아직 잊지 않은 독자라면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이것은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가의 세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지만 국왕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신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자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제임스 6세는 아직 충분한 힘을 기운 상태가 아니었기에 툭 참았고 그날은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국왕은 부들부들 달리며 그날의 치욕을 잊지 않고 있다가 훗날 확실히 보복합니다. 네, 훗날 확실히 보복합니다. 그걸 이제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우리가 다음 주에 넘어가서 심화학습 앤드류 멜빌의 주왕국 기록 요거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숲을 지나서 이제 나무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무. 그 보면 사화입니다. 사화. 왕이 교회를 손보려고 하다. 이제 이러한 이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나옵니다. 이제 제임스 6세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통합. 제임스 6세가 스코틀랜드의 왕이고 제임스 1세가 동일인이 영국 잉글랜드의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이거 웨스트민스터의 총회 점점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제 왜 어떻게 이제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는지를 좀 보고 뭐 걸출한 인물들 뭐 이제 막 소개됐고 막 그런 겁니다. 여기 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앤드류 멜빌의 주관국 이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으로서 우리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어디 왼쪽? 예. 예. 여기요? 네, 맞아요. 네. 깜빡이요? 어디 깜빡이요? 네? 어디 깜빡이가 있지? 이거 센스 있죠? 재밌게 그러는 겁니다. 여기 위에 왕이 누굴까요? 여기 위에 있는 왕이. 그렇죠. 왕관이 두 개잖아요. 머리 하나 하고 손 하나 두 개잖아요. 두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네.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를 바짝바짝 깔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터트립니다. 이 원한을 터트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보다 이 나라의 역사도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야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보여지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망들이 많이 나와서 헷갈리는데요. 집사님들 여기 아까 그 사화 지나가고 사화 왕이 교회를 선포하다 그 뒷페이지 보면 왕이 이렇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왕이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도표로 그죠? 요거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앤드류 멜빌 주관국 이론 보고 이제 사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네,